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작년에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워낙 특별한 인연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는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었어요.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연애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며 노력했었는데 우울증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우울증 증상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아내와 저를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고 서로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다. 엄마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잖아. 우울증이라는 게 자신에게 다가온 힘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라더라. 엄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 너희들만 노력한 게 아니잖아. 양가 집안 전체가 며느리 우울증 하나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니?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본 방법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가족들 전부 다 아이를 안 가져도 괜찮다고 몇 번이나 설득을 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하나 없었다. 오히려 우울증만 심해졌잖아. 병원에서도 최대한 안 좋은 현실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러다 엄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아내가 바라는 건 저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걸 꿈꿔왔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아내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였죠. 우울증이라는 건 옆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의사의 말대로 자신의 의지가 정말 중요했던 거였죠. 아내와 함께했던 그동안의 세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모님께선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시키려 하셨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과 추억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잠깐 동안 여행을 떠난 걸로 생각해야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바깥 바람이나 쐬려고 동네 한 바퀴 돈 다음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천천히 걸음을 넘겨 가까이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저를 바라본 여자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살려달라며 저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뱃속 애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네요. 얼마나 오랜 시간 밖에서 떨었던 건지 그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는 걸 판단한 저는 그녀를 부축해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요즘 세상 험해서 함부로 외부인을 들인다는 거에 느낌이 안 좋았지만 일단 사람 목숨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저는 아내와 함께 했던 방에서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 그녀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허겁지겁 받아먹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꽤 오랜 시간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일지 알지도 못하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푹 쉬게 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수프를 다 먹은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온 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거실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간간히 밖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를 혹시라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온 여자는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들인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쉰 것뿐인데 다행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보호를 받을 곳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급하게 도망 나오신 것 같은데 정말 경찰의 도움이 안 필요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죠. 갈 곳도 없는데 경찰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뱃속의 아이가 없어지길 바라고 계세요. 남편이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거 뿌리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와서 제대로 된 준비도 할 수 없었고 핸드폰조차 들고 나오지도 못했네요. 아마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제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인다면 그땐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신세를 지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아로 자라왔던 터라 딱히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어디 가셨나요? 그녀의 삶도 참 딱해 보였어요. 고아로 태어나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내치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 좀 더 대화를 해보니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네요. 그녀는 제 아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시댁 집안에서 그녀를 내치고 며느리를 새로 들이려 했지만 고아로 살아왔던 그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였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상황 설명을 해준 뒤 당분간 집에서 쉴 수 있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많이 불편해질까봐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도 저희 어머니가 집에 머물러 계시자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안색도 많이 좋아졌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네요. 어머니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그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먹을 걸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과 옷들을 입었는데 만약 아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임신한 몸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녀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 자주 보이게 되었네요. 그녀를 언제까지 보살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왔는지 초인종을 눌렀길래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녀의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았네요. 저기 죄송한데요.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동네 근처에서 임신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소식을 접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아내인데 몇 날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보셨는지 해서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좀 있으세요? 글쎄요. 임신한 여성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을 들어보면 그 여성분이 그쪽한테서 도망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신 거 보면 위험을 감지했다는 건데 저 같으면 알아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 한번 가보시죠. 저는 더 할 말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문 닫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제 눈에 좀 익숙한 게 들어왔는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현관 앞에 그 신발 제 아내가 급하게 신고 나갔던 신발인데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그녀가 신고 온 신발이 그녀의 남편 눈에 들어왔는지 저희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녀를 찾아다닐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지만 신발을 숨겨야 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 남자는 확실하게 자기 아내의 신발이 맞다면서 저를 강하게 밀치고 들어오려 하길래 저는 그 남자를 저지하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라고 현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서로 막말까지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던 순간 갑자기 그 남자 뒤에서 팔 하나가 불쑥 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으며 뒤로 넘어진 순간 한 노인네와 그 남자가 순식간에 거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 남자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은 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며 엄청나게 화가 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낚아챈 뒤 한마디 했네요. 가기 싫다는 걸 왜 억지로 끌고 가려는 건데? 그쪽이 싫다잖아.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어 침입죄인 거 몰라? 그럼 남의 마누라를 몇 달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건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아? 그쪽이 뭔데 남의 가정서에 참견이야? 저 여자는 법적으로 내 아내라고? 법적으로 그쪽 아내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저 사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절대 내보낼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이구, 벌써 둘이 청분이라도 났나 봐. 이 집에서 몇 달 동안 서로 얼굴 마주보며 한 입을 덮고 잤을 텐데 그럼 이거 불륜 아니야? 임신한 몸으로 너도 참 대단하다. 아들,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부모 없이 자란 여자는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이제 손도 못 쓰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다고. 내가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기 위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리하자고 얘기했었지. 네가 그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을 잡을 게 뻔한데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만삭이건 뭐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병원부터 가자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그냥 이혼해 준다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같은 족속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른 말 나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안전을 선택한 거고 내 인생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정말 말 참 더럽게 하시네. 가정을 꾸린 사람이 하나뿐인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왜 당신 멋대로 하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 간절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은 뱃속에 있는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분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엄마는 현주 씨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점점 더 몸싸움은 격해지게 되었네요. 다행히 심각해진 상황 속에 경찰분들이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들은 그녀와 저희 가족의 편을 들어주면서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은 겨우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쫓은 뒤에야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녀는 자기를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 댁에서 보살펴 주겠다는 말을 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한동안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시댁 집안이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남자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부탁하길래 무슨 말인지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장소를 옮겨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어머님이 뱉은 첫마디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준비해서 줄 테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곧 출산 예정이잖아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한테서 아이를 뺏으려 드는 건데요? 아무런 조건도 원하지 않고 이혼을 해주겠다잖아요. 사람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다른 집안과 결혼하기로 벌써 내가 전부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상대편 집에서 그 아이의 존재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집안이 재력이 얼마나 좋은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부탁드려요. 돈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섭섭지 않게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며느리 출산하면 그 아이 데리고 저희한테 찾아와 주세요. 솔직히 그쪽의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둡시다. 그쪽은 원래 인생 살면 되는 거고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일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연이 좀 많아서 좀 골치 아파요. 원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될 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저희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서로 피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돈 많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고아로 자라왔다는 거 알면서 불쌍하지도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불행을 주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죠. 사랑도 없는데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을 찾아서 해봤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 저도 지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던 사이 저희 엄마가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줘서 만나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하필 그 사람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네. 이미 나는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됐으니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를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저한테 그 애 넘겨주면 저희 엄마가 알아서 그 사람 몰래 찾지 못하는 곳에 두고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계약금입니다. 누구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애를 처분하지 못해 저한테 돈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들의 면상에 지고 있던 물컵 안에 물을 뿌려버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나가려 할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후회할 짓 하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절대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와 인연이 된 만큼 지켜줘야 한다는 게 제가 가진 책임이었고 그날 이후부터
개차반 같은 남자 대신 제가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가 진통이 왔다는 소식을 일을 하다가 듣게 되었고 6시간의 진통 끝에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도 아니고 그저 도와준 사람일 뿐이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고 있자 그녀는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며 그녀 또한 눈물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부모님 옆에서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그녀는 아이를 저희 부모님께 맡긴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찾아갔지만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졌고 재판에선 그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이혼 위자료로 작은 집 하나를 구하려고 알아보려 하자 부모님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당분간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그녀는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녀의 아이를 친손주처럼 많은 사랑을 주면서 돌봐주셨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니의 희생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었고 저희는 그녀의 행동에 너무 놀라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느낀 건데요. 저 성민 씨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저희가 쉽게 맺어진 인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도와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를 진심으로 보호해 주려고 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고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거든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셔도 상처받지 않을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친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쪽 집안에선 저와 아이가 더럽다고 싫어했던 거고요.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막상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나니 모든 것들이 싫었나 봐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법적으로 책임지고 싶지는 않고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그 사람이 저 몰래 만났던 다른 집안에서 제 아이를 너무 불결하게 생각해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럼 누구 아이라는 건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서 만들어진 자식이라는 거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기증받아 임신을 하게 된 거니까요. 원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 남편의 정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저도 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계속 안 좋은 결과만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시도했던 게 예상치 못하게 임신이 된 거였죠.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막 행동했던 거였고 저는 그런 마음을 이겨내오며 힘들게 버텨왔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시켜서 했던 것뿐이었는데 막상 자기 걸로는 임신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걸로 시도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 뱃속의 아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지우려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다 성민 씨를 만나게 됐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의 인연, 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평생 가져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성민 씨 옆에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이었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기증을 받아 만들어진 아이였어요. 전 남편 집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막대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기 친자식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했던 거고 자기 핏줄도 아닌 자식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하셨고 저 또한 그녀의 당돌함에 놀라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버지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아이가 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아버지의 말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데리고 정자 기증센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자신처럼 임신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 기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저와 닮았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정자 기증센터에 다녀왔던 적이 있다는 말을 꺼내자 그녀와 부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아이와 저를 계속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엄마는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그녀도 그렇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을 했고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녀는 검사 용지를 급하게 들어 먼저 확인을 해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태어난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내게 온 기적에 폭풍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기증센터에 많고 많은 정자들 중에 하필 제게 그녀에게 도달을 했던 거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제품에 안겨있던 거였네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와 저는 현재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꿈만 같은 기적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찾아온 그녀와 제 아이를 위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에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기구한 사연들을 접하고 울고 웃으며 공감한 완전 채널찐 팬입니다. 여기 글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지라 저도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정말 착하다기보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니 제가 더 착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 선하다, 따뜻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인자하신 부모님 밑에서 성품이 올곧게 자라다 보니 제 주변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렇게 전 고등학교 때 친구도 많았지만 누구나 그러하듯 단짝 친구가 생겼어요. 제 주변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지만 제 단짝 친구에겐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성격이 둥글둥글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과는 잘 못 어울리는 친구였죠. 하지만 전 저에게 잘해주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였기에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제 단짝 친구 보고 쎄하다고 이상하다고 했지만 저한테 늘 잘해주는 친구를 보며 저는 그런 마음을 거두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 성격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우리 진짜 변하지 말자. 결혼해서도 같은 아파트 살면서 왕래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치? 대학도 같이 다니고. 넌 공부를 잘하잖아. 너랑 같은 대학 절대 못 갈걸? 우리 엄마가 너랑 다니면서 공부 좀 배우라는데 진짜 큰일이야 나는. 그래도 너 정도면 공부 잘하는 거지. 넌 가해도 안 하잖아. 나 맨날 학원에 가해해. 못하면 집에서 쫓겨난다니까. 그래도 부러워.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나는 완전 간신히 2등급 될 것 같은데.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1등급 못했다고. 제 친구 지영이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인기도 많은 친구였죠. 전 평범했기 때문에 그런 지영이가 부러운 날들이 많았어요. 저희 엄마도 지영이와 친구를 맺어서 참 좋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지영이에게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았죠. 열등감인진 몰라도 항상 제가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 늘 먼저 가로챈다거나 혹시라도 한 과목이라도 제가 더 성적이 잘 나오는 날은 그 꼴을 못 견뎌야 했죠. 전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보다 잘난 것도 많은 애가 왜 저를 못 이겨서 안달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가끔은 단짝 친구지만 제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조금은 갑갑하다고도 생각이 들었죠. 영어 2등급? 너 수학 몇 점인데? 아니, 지난번에 수학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 몇 개 틀렸어? 한 개 차이로 등급 갈리잖아. 아, 다행히 수학 때문에 살았지. 영어로 완전 폭망이었는데 수학이 다 맞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수학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뭐? 다 맞았다고? 아, 어이없어. 난 한 개 틀렸는데. 아, 짜증난다. 갑자기 그럼 나 2등급이겠네?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대부분 거의 다 네가 많이 맞잖아.
이번엔 내가 어쩌다가 좋았던 것 같아. 다음번엔 네가 더 잘하겠지. 아, 몰라. 나 먼저 갈게. 수학 문제 풀어야 돼. 다음번에 올백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아, 머리 아프다. 벌써부터. 친한 친구가 시험 좀 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학창 시절에 지영이보다 늘 성적이 낮아야만 했어요. 혹시라도 몇 점을 더 맞는 날엔 지영이가 시무룩해하는 꼴을 봐야 했죠. 가끔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날 진짜 친구로 생각하나도 싶었지만 다음날이 되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 팔짱 끼는 모습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그런 지영이의 모습을 안 좋게 보기도 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오히려 저에게 놀지 말라고 했었죠. 아니, 성한이가 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웃긴다. 뻔히 알면서 지영이는 네 단짝 친구인데 어쩜 성한이한테 고백을 해? 아, 몰랐나 보지. 뭐 내가 딱히 그런 거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성한이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괜찮아. 전교생이 다 아는 걸 걔가 몰랐다고? 쟤 가끔 보면 쎄한 구석이 한 군데가 아니라니까? 친구라고 너무 믿지 마. 맨날 너한테 딱 달라붙어서 좀 쎄하니까 하여튼 친구라고 너무 믿지 마. 애들이 다 너 안타까워한다니까? 착한 네가 지영이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다고 엄청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 약간 애가 독한 게 확실히 너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해. 안 그래? 에이, 친구끼리 이용이 어딨어. 일단 고마워. 그런 얘기 나한테 해줘서.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그리고 막상 알면 착한 애야. 저 역시도 이상한 거 투성이었지만 항상 저만 찾는 지영이 때문에 내가 못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생각들을 거두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는 대학을 갔고 저는 공대를 가게 되었죠. 지영이는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의대를 들어갔어요. 뭔가 한편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사실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약간은 저도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음에 약간 자유를 얻은 느낌도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서서히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날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가 연락이 뜸하면 늘 집에 찾아와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안쓰러운 날들이 많았죠. 다른 친구들이랑은 안 맞아. 약간 나를 이기적으로 생각한다고 할까? 근데 넌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왜 그러지? 친구들이랑 얘기는 해봤어? 그래도 학교에서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어야 할 텐데. 안 그럼 밥 혼자 먹어야 하잖아. 혼자 먹지 뭐. 어차피 친구는 너밖에 없는데. 너만 있으면 돼, 나는. 그러니까 너도 대학 가서 친한 친구 사귀지 마. 알겠지? 에이, 다 두루두루 어울려야지. 그리고 너는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걱정 마. 너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야? 두루두루? 난 너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넌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야? 참나, 어이없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말은 너 혼자 다니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어쨌든 너도 마음 좀 고쳐 먹어봐봐. 긍정적으로. 친구의 집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대로는 두어선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피하는 날도 있었고요. 저는 저대로 대학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 제가 친구를 멀리 하려는 걸 친구도 눈치를 채자 더 이상 저에게 집착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친구가 조금 안정을 찾았나 싶었을 무렵 저는 같은 과 선배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다정다감하고 성격이 좋은 남자친구였죠. 그렇게 연애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제 남자친구를 너무 보고 싶어 했기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만나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느 연인처럼 지냈죠. 어머, 오빠, 우리 민정이한테 잘해주셔야 해요. 우리 민정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알겠죠? 저도 공대 나올걸. 아, 그러게. 아마 지영이가 공대 오면 공대 여신일걸? 우리 공대엔 인물이 별로 없거든. 네가 킹 깔 거다, 아마. 그럼 나는? 참나, 웃긴다, 오빠. 오빠, 내가 제일 예쁘다면서. 지영이 보니까 바로 지영이 보고 킹카래. 어이없어. 아, 내 눈엔 네가 제일 예쁘지. 그래도 지영이도 많이 예쁘다는 얘기야. 오해 금지. 오늘은 내가 쏜다. 많이 먹어. 그렇게 서로 어울리며 재밌게 지내던 중 어느 연인처럼 저희는 다투기도 하였고 서서히 서로에게 소홀해졌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싸늘하게 변해가더라고요. 남들 다 오는 권태기겠거니 했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권태기 치고는 아예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모습에 저는 이별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의 첫 이별이 되었습니다. 첫 이별의 아픔이 누구나 그러하듯 저에게도 큰 시련이었죠. 그래도 남들 다 하는 연애도 해보고 그런 대학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한테 믿기지 못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첫 남자친구가 제 친구 지영이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요. 너 몰랐어? 네 의대 친구랑 네 전 남자친구랑 사귀잖아. 아니 진짜 웃기지 않아? 뻔히 알았을 텐데 어떻게 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 아니 몰랐지. 요새 연락도 안 했었고 내 남자친구 한두 번 보여준 게 다야. 근데 둘이 그럼 눈이 맞았다는 건가? 그래. 걔 약간 눈빛이 이상하다 했다니까. 아휴, 하여튼 착해 빠져가지고. 친구 믿지 말라니까. 넌 너무 믿은 거 아니야? 아, 어이없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 마음 정리 다 했는데 뭐. 둘이 천년만년 오래 사귀라고 그래. 아휴, 징글징글하다 진짜. 친구의 말에 뒤통수를 빡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혼 친구가 제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힘이 쑥 빠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그 친구와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취직을 하여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죠. 남편은 의대를 졸업하여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스마트한 사람이었고 전 공대를 졸업하여 금융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악연인가 인연인가 남편과 결혼하는 날 전 그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얼굴 말이죠. 같은 의사라서 그런지 제 남편 측 친구로 방문을 해줬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앙금은 다 잊고 지나가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머, 민정이 아니야? 민정아, 너무 반가워.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여기서 너를 다 만나니? 아니, 승수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사람이 너였구나? 어머, 나한테 연락하지. 그때 너랑 연락 끊기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지내 보여서 다행이다. 아, 어? 고마워. 그때는 뭐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럼 지금 남편이랑 같이 근무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선후배? 아, 인턴 같이 돌았었어. 그리고 지금은 과는 다르고. 아, 반갑다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나 친구 없는 거 알잖아. 너랑 그렇게 연락 끊기고 얼마나 속상했는데. 우리 앞으로라도 잘 지내자. 우리가 얼마나 친했니, 어? 아휴, 이뻐진 것 좀 봐. 친구는 정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른 채 저를 참 반가워했죠. 당황했어요. 내 남자친구를 뺏고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친구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것인지 신기하기도 했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지금이야 무슨 일이 또 생기겠어 하며 애써 모른 척 했죠. 그리고 막상 이렇게 보니 반갑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제 친구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묻지도 않은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더군요. 워낙 사교성도 좋고 밝은 친구여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친구의 인사말에 저 역시 좀 당황스럽고 인상이 찌푸러졌어요. 제 동생도 그 자리에서 저 언니 미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승수 선생님 병원 동료예요. 너무 고우세요. 오늘 알고 보니 신부가 제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아, 이런 우연이. 아, 제가 승수 참 좋아했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제 친구도 좋은 친구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요. 축하드려요. 어머머머, 우리 승수 동료라면 혹시 의사 선생님? 아유, 그렇구나. 아니, 진작 찾아오지, 그럼. 아우, 고와라. 싹싹하기도 하고. 고마워요. 축하해줘서. 이름 좀 알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동료라고 나한테 와서 인사한 사람이 처음이라. 아, 김지영이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승수쌤이랑 둘도 없는 동료 사이거든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의사 아가씨가 성격도 싹싹하니 밝기도 하지. 너무 이쁘다. 아니, 우리 승수 안 만나고 그동안 뭐 했대? 아유, 아쉬워라. 제 동생이 하객들을 맞이하며 저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좋아했었다니. 그리고 언니 고등학교 때 친구 아니었냐면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역시나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그런 친구의 모습이 맞았어요. 남들이 저에게 귀에 닦지 않도록 말해준 것을 전 못 믿었는데 친구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듯 보였죠. 이제 어느 정도 순진한 나이는 지났기에 그런 정도는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제 결혼식이라 많이 참았고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이기도 하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니, 저 언니 그때 우리 집 자주 오던 언니 아니야? 아주 꼬리가 10개 달린 백유우던데? 사돈 어른한테 어머니 어머니 참나. 아, 원래 그래. 그냥 내버려 둬. 내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승수 씨 직장 동료라잖아. 의사업계도 참 좁다. 하필 쟤랑. 하, 기가 막혀.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 둘이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작정하고 꼬시면 장난 아니겠던데? 어? 네 형부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게 해야지. 이제 만날 일 없으니까. 됐어, 그만해 너도. 나도 짜증나니까.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 사진을 찍는 데서도 지영이랑 친구는 제 남편 바로 옆에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히려 사진사가 친구분 팔짱 좀 빼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나랑 무슨 악연인지 고등학교 때 손절을 쳤어야 한 건데 라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고 저흰 그렇게 신혼여행을 가게 됐죠. 신혼여행에서 남편에게 혹시 지영이란 친구랑 친하냐고 넌지시 물어보니 그냥 동료일 뿐이라며 선을 긋더라고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자리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원래 저를 예뻐하던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에서 전화 한번 딸랑하고 그게 다냐? 에휴, 애가 왜 이렇게 뻣뻣해? 남들은 그렇게 매번 전화 보고 한다던데. 네? 보통 그날 도착해서 전화하고 그냥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길래 그랬죠.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나 봐요. 당연하지. 여자가 알아서 이런 건 딱딱 신경 써야지. 안 그러냐? 뭐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 아들이 의사잖니. 난 같은 의사 만나길 바랬다. 얼마나 좋아. 부부가 의사면 애들도 똑똑할 거고 안 그래? 그래도 아들이 너무 좋다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결혼시켰더니 알랑거리는 맛이 있기를 해. 아니면 애교가 많아서 나를 녹이기를 해. 우리 아들 못 봤냐? 그 좋단 여자 줄 서 있는 거? 알아서 잘해 알겠어? 나중에 우리 아들 떠나간 다음 후회하지 말고. 너 내가 이제 하는 거 지켜볼 거다. 알겠니? 아, 진짜. 엄마 그만해요. 왜 이래 갑자기? 내가 전화했어도 내가 해야지. 왜 갑자기 민정이한테 그래요? 참나. 엄마 시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야? 어머머. 아들,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이 어쩜 그렇게 정없이 말할까? 이것도 여자를 잘 만났어야 했는데, 아휴.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상냥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결혼 후 저렇게 돌변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제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그날 결혼식에 지영이가 나타났던 날 같았습니다. 예쁘고 싹싹한 지영이 게다가 의사라고 하니 갑자기 저한테 장가를 보낸 아들이 아까워서겠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를 잘 만났어야 했다는 게 지금 절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혼여행 막 다녀왔어요. 그래, 말 나온 김에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뭐 빠지는 애냐? 네가 잘 알아 이런 말이야. 너 솔직히 의사 남편 만나서 너가 좋지 내가 좋니? 꼴랑 무슨 펀드에서 다닌다고 하더니 연봉은 의사에 비하면 그 수준이 되긴 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야. 어머니, 저 펀드에서 다니면서 승수 씨 못지않게 연봉 받고 있고요. 갑자기 왜 그러신진 모르겠지만 자꾸 이러시면 저 여기 오는 거 불편해서 더 이상 못 와요. 아시겠어요? 제가 전화 못 드리고 이런 거는 앞으로 신경 쓸 테니 더 이상 말씀 말아주세요. 이 말을 끝으로 시댁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남편도 저를 뒤따라와 허둥지둥 놀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집 가는 길 내내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이 조금은 불쌍하기도 했죠. 괜한 고부 갈등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아서요. 미안해. 엄마가 원래 안 그러시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너 되게 좋아하셨잖아. 아무래도 그냥 갑자기 나 장가 보내놓고 마음이 헛헛하셨나?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원래 나이 들면 호르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잖아.
그래야지. 나도 참을 걸 괜히 화냈나 싶기도 하고. 미안해.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괜히 가운데서 난처하겠다. 아니야. 나 말고 자기가 더 놀랬지. 아휴, 우리 엄마 하여튼.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려볼게. 그러니까 기분 풀어. 그렇게 남편은 제 마음을 더 헤아려 주었죠. 하지만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점점 더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연애 때도 일찍 귀가했던 신랑이었기 때문에 계속 늦는 신랑이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뭐 환자들이 늘어났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무렵 임신을 했습니다. 아주 축복 같은 임신이요. 얼마나 기쁘던지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마음에 덩달아 신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죠. 우리 가정의 완전체가 된다는 것이. 하지만 임신을 한 저를 시어머니는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남편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안 기쁜 거야? 어머니, 안 기쁘세요? 어머니 손주 생겼어요. 당신 아이 생겼다고. 난 오늘 얼마나 놀랬는데. 아휴, 살기도 팍팍한 세상 애까지 생겼으니 어쩜 좋노. 재혼을 하더라도 그렇지. 네? 지금 재혼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승수 씨 재혼까지 시킬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당황스럽네요. 매번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소름 돋고요. 자기가 말해봐. 자기도 알았어? 어머님이 우리 이혼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 기가 막혀. 그게... 다 내 잘못이지. 엄마, 그만해요. 민족이 놀래서 쓰러지겠다, 네? 나중에 내가 천천히 설명할게. 뭘 천천히 설명해. 지금 말해. 그냥 열받으니까. 둘이 지금 뭐 숨기고 있는 거야? 빨리 말해. 숨기고 있는 거. 안 그러면 나 용서 안 해? 제가 재촉을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말을 꺼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고 남편의 입에서 저 말을 들으니 정말 살 희망이 없어지더군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놀랄 노자였죠. 사실 나 만나는 여자가 있어. 금방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미안해. 진짜 정리할게. 용서해줘. 뭘 정리를 해? 뭐? 지금 여자가 있다는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아직 5개월이야. 그새 여자가 생길 수가 있어? 결혼 전부터였니? 어머님도 알고 있었고? 그럼 난 뭐야? 나 가지고 논 거야 지금 둘이? 기가 막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유, 소리 좀 그만 질러라.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애를 쥐잡듯 잡아대니? 그만해. 정리 안 되지 않니? 제가 악을 쓰고 오히려 소리를 질러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만하라고 냅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뻔뻔하기도 짝이 없었죠. 뭐라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어른이야?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았어야지. 그걸 눈 감고 모른 척해? 왜요? 저보다 더 능력이 좋았나 보죠? 그렇게 바라시던 의사예요? 승수 씨가 만나는 사람이 의사냐고요? 의사 노래를 부르더니. 이렇게 악을 쓰다 문득 스쳐 지나간 사람이 제 친구 지영이었어요. 설마 아닐 거라 생각은 했지만 혹시나 했죠. 갑자기 그때부터 어머님이 변한 것도 그렇고 남편의 늦은 귀가까지 모든 것이 추리 맞추듯 퍼즐이 맞춰졌으니까요. 끝까지 악연이구나 생각했어요. 혹시 김지영이니? 네 동료 의사 김지영? 내 고등학교 친구. 맞아?
이 미친년 놈들을 그냥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아, 미안해. 아니,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진정해. 태교야 안 좋아, 어? 내가 진짜 싹 정리할게. 한 번만 봐줘. 그리고 나 심장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만 소리 질러, 어? 나 진짜 이러다 놀라겠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정리할게. 제발, 어? 그래. 너 그만 좀 해라. 우리 아들 잡을 일 있냐? 가뜩이나 심장도 안 좋은 애를 가지고 아주 쥐잡듯이 잡네 잡어. 역시 남편의 바람 상대는 그 친구가 맞았고요. 전 정말 망연자실했어요. 남편이 싹싹 빌고 정리를 한다는 말에 아이를 생각해 이번 한 번만은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맘 같아선 바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차마 이혼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괘씸했지만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정말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용서라고 생각했죠. 기가 막히지만요. 전 그리고 친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아주 작정하고 꼬신 것 같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죠. 다행히 제 지인들과는 아직도 연락 중이라는 말에 전 지인들을 만나 지영이의 안부를 물었죠. 지인들의 말은 심히 놀라웠어요. 지영이? 아휴, 걔 말도 마.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긴 하잖아. 아, 그 누구냐? 내 친구도 남자친구 뺏기고 난리 났었어. 애가 어쩜 그래? 아, 그래? 아니, 오랜만에 본 거라서 좀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걔 요새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해서. 걔 아마 5년 전인가? 파혼인가 했을걸? 그 파혼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아? 너 알면 아주 기절할걸?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 기가 막혀. 너무 소름이잖아. 찜찜하고 그런데 그렇게 웃으며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아, 무섭다. 걔 무서운 거 한두 번이니? 아마 걔 집착 알잖아. 징글징글한 거. 너도 친했지 않았나? 하여튼 걘 가까이 하면 안 될 애야. 지인이 말해준 지영이의 파경 사유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놀랍다기보다 좀 끔찍하기도 하고 꺼림칙했죠.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본인의 잘못을 정말 반성한다는 그 남편의 말을 한 번만 믿어보기로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은 정리한 듯 보였고 태교하는 10개월 내내 제 옆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정리했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는 날이 되었고 양수가 터져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불길한 마음도 들었지만 일단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 구급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도착했어요. 가진 통 내내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괘씸하고 분하던지 전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 끝을 내야겠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해산하는 날 시어머니만이 얼굴을 비추고 제 속을 뒤집더군요. 수고했다. 애 낳느라 고생도 했고. 근데 다름이 아니고 위자료 1억 주마. 그냥 깔끔히 애랑 너랑 사라져 주렴. 너만 없으면 지영 양이랑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산다는데 그렇게 방해하면 좋으니? 내가 부탁할게. 그냥 이혼해줘 깔끔히. 어? 내가 지영이랑 우리 승수 호주 보냈다. 여행 좀 하고 오라고. 이래야 너도 정이 떨어질 거 아니냐? 걔네 아직 안 끝났어. 네가 이혼해줘. 정말
저랑 승수 씨 이혼을 원하세요? 어머니 후회 안 하시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영이가 어떤 애인 줄은 아시는 거예요? 전 지인에게 들은 지영이의 전 남자친구의 파경 스토리를 전하려던 찰나 시어머니에게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전화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하였죠. 제가 전화를 집어들어 받으니 대사관이었습니다. 호주에 있던 한국 대사관이요. 저의 남편이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죠. 그리고 어머니는 졸도를 하였어요. 전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의 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였어요. 죽기 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심장이 안 좋은 남편이 너무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죠. 같이 있던 친구 지영이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게 되었어요. 경찰의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제 둘이 새 출발을 하려고 서로의 과거 얘기를 하는데 지영이의 파혼 소식을 듣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 파혼 스토리가 아주 대단했거든요. 눈물이 나기도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미 마음의 정리를 여러 번 해서인지 참 원망스럽단 말밖엔 안 나왔죠. 그리고 상을 치르는 동안 정신이 든 어머니한테 이 말을 남겼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쾅하니 맞아 보였죠. 지영이 믿으신다고 했죠? 지영이 전 남자친구랑 파혼했다는 소문은 모르시나 봐요. 뭐 떠도는 소문이긴 한데 지영이 전 남자친구가 장애 등급 받은 건 아세요? 왜 받았을까요? 남자친구 절대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그 정도로 걔가 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한테 집착이 심했던 애예요. 막상 장애 등급 받으니 자기는 갖기 싫어졌겠죠. 그리고 파혼한 거고요. 승수 씨도 과연 지영이랑 결혼했으면 무사했을까요? 원래 매일 남이 가지면 그 꼴을 못 보는 애니까 승수 씨도 제가 갖는 게 싫어서 꼬신 거겠죠. 참, 호주에서 죽은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뭐야? 그런 애였다고? 아휴, 기가 막혀. 아니, 파혼까지 안 년이? 지금 뭐가 깨끗하다고 우리 아들을 꼬시길? 그년이 우리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거야, 그럼? 아우, 분통해. 우리 아들, 아까운 우리 아들 어쩌누? 여자 잘못 만나. 어떻게 한다니 우리 아들 불쌍해서. 저기요,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심장마비라잖아요. 그리고 그년 좋다고 해벌쭉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당신도 가증스러워. 모든 게 당신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나를 만족 못하고 의사 며느리 얻고 싶어 환장할 땐 언제고. 왜 과거에 있는 며느리는 싫은가 보지? 그냥 당신 복이라고 생각해. 당신 욕심이 화를 부른 거야. 뭐? 1억이면 되겠냐고? 기가 막혀. 다신 우리 애랑 나 볼 생각 마요. 심장도 안 좋으면서 서로 과거 얘기를 꺼내다가 지영이가 자기 약혼자가 장애 등급 받은 걸 알았겠지. 그게 본인한테 큰 충격이었을 거고, 안 그래? 지발등 지가 찍은 거지. 어머님, 아니 아줌마, 다 인과응보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대신 나랑 우리 애는 절대 볼 생각 말고. 그래도 우리 소녀는 내가 봐야지. 하나뿐인 우리 소녀인데 나한테 얼굴도 안 보여주겠다는 거냐 지금? 말이 돼? 당연하지. 어디 감히 우리 딸을 볼 생각을 해? 절대 못 볼 줄 알아. 당신은 1억으로 우리 애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였고 그 여자를 찾아간다고 난리가 나셨죠. 정확한 이유는 그 여자만이 알 거니까요.
전 아직 이혼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가진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습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딸아이와 함께 생활할 때 그게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정도로요. 장례를 다 치르고 몸도 추스르고 나니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미 나한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준 남편이라 그런지 믿기도 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전 그리고 시어머니와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딸아이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지영이란 친구도 병원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직장까지 쫓아와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자기 아들 죽을 때 같이 있었으니 이유를 대라면서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집착으로 그 친구는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더라고요. 그 전 약혼자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오고요. 듣기론 지영이는 교통사고도 사주했고 일부러 장애 등급을 받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정말 무섭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결국 그 친구는 그 교통사고 사주가 참작이 되어 살인을 사주했다는 죄목이 추가되어 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구속 입건되어 경찰이 전달한 내용이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은 이유도 지영이의 핸드폰에 그 전 남친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엿듣고 남편이 과거 이야기를 똑바로 하라면서 말하다가 듣고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아마 형을 살고 나와도 절대 정상적으로 살진 못할 거예요. 시어머니 성격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거든요.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전 아픔을 잊고 지금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주변에 거림직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해서 성격이 많이 변했죠. 남을 절대 믿지 않게 됐거든요. 이 각박한 세상, 딸아이를 혼자 키우기에 무섭기도 하지만 사랑을 많이 주면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항상 웃는 날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의 나이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는 선보다 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된 날, 결국 실망스러운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렇게까지 괴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저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야 그나마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어요. 여기에 사연을 올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알려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잘못된 건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차 되었을 때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했는지 가끔 얼굴을 보면 많이 부어 있는 것 같고 피로해 보이길래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일이 많이 바쁜 거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은 가봤니? 돈도 중요하지만 몸이 망가지면 전부 다 잃는 거야.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너무 감싸고 들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몸에 전혀 문제 없고 잘 지내고 있는걸요? 요즘 몸이 좀 붓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힘쓰는 직업이라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긴 해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큼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주말에 푹 쉬면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며느리에게 신경 좀 써달라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남편 몸이 불편하면 곧바로 병원부터 데려갈 거라고 큰소리치던 며느리는 가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변해가는 모습에
많은 신경이 쓰였고 결국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몸에 이상이 온 걸 알 수 있었네요.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챙겨준다고 하더니 병원 한번 가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지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모든 상황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찾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유지했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식단에 많은 신경을 썼지만 근무를 하던 도중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병명을 얻고 말았네요.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한심하군요. 신장의 기능이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환자분의 신장은 3단계로 만성 신부전증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5년 이후의 생존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될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원하셔서 치료 절차 밟으세요. 아시겠죠?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굳이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 먹고 투석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내분 맞으시죠? 의사인 제가 지금 남편분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병원비가 걱정인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콩팥의 기능이 지금 50%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아주 심각한 단계로 언제 어디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너무 쉽게 보고 계신 것 같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입원하셔서 급한 불부터 끄시죠. 예, 너 일로 좀 와봐라. 너 몸 아프지 않다고 우리 아들 돈 나가는 걸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야?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니? 한두 푼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입원을 하라는 의사의 말을 네가 감히 무시해? 저번에도 병원 데려가 보라고 얘기했지? 전부 다 돈이 아까워서 병원도 데려가지 않은 거야? 결혼했고 서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이면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거참 말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 제 딸이 그렇다고 지금 결혼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부담이 돼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지금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만 자식인가? 제 딸도 똑같은 자식이에요. 저도 정상적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지. 평생 투석받아야 될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었겠어요? 설마 자기 아들 결혼 못할까봐 이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건 아니겠죠? 누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저와 사돈의 언성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로 아들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료에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준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안사돈은 모든 게 불편해질 일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네요. 둘이 결혼시킨 이후 그래도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과 단둘이 있으면서 며느리의 알지 못했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걸 듣게 되었네요. 몸이 좋지 않아 며느리가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싶어 문제가 부부 싸움까지 이어져 왔지만 그래도 아내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참으며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알뜰한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 외에 며느리가 개인적으로 쓴 카드값이 월급을 훌쩍 넘어버릴 정도로 경제적인 개념 또한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아들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저 제가 걱정하지 않게 결혼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네요. 그렇게 아들은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며 급한 불을 끄게 되었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무리가 있어 남편이 남기고 떠난 재산으로 아들의 뒤를 봐주게 되었어요. 신장 이식을 신청했지만 국내의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 아들이 아프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증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려면
몇 년이나 걸리게 된다는 걸 듣게 되었고 며느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충분히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옆에서 몸이 약해진 우리 아들 보살펴 주려면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들이 많겠지.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니? 그래도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결혼인데 안 그래? 그건 그런데요. 환경이 열악해지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이가 경제적인 활동이 점점 힘들어질 게 뻔한데 신장 기증 받는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미래를 약속했지만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인데요. 어머님이 기증 받기 전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풍족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테고 전에 그이가 벌어왔던 것만큼 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 괜히 시켰다며 후회된다고 요즘 난리도 아니세요.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걸요? 자식도 유전이 된다는 말도 하셨는데 어머님이나 세상 떠나신 아버님 가족 중에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가 떠나신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결혼한 저희도 문제지만 이런 병이 가족들에게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던 어머님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우리 집안에는 신부전증으로 앓다가 세상 떠난 사람 아무도 없다. 그저 생활 패턴으로 인해 생긴 질병일 뿐이야. 유전이든 아니든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니?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이혼하려면 해라. 며느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저도 며느리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 점점 더 서로 안 좋은 말들만 계속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국 조율이 된 건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나이 먹고 떠날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라 이참에 남편이 남기고 떠난 거 거의 전부를 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나오는 걸 보니 재산을 물려줘도 분명 얼마 가지 못해 전부 탕진할 것만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저와 같이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최대한 결혼 생활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지원해줬고 신장을 이식하는 데까지 버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 옆에 있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아들 옆에부터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게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바뀐 며느리의 행동에 당황해서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며느리가 너무 매몰차게 군 것 같아 속상했다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게 옆에서 간호해 줄 테니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며 눈물을 흘렸었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계속 지켜보니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그런 변화된 며느리의 행동이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바라고 가식적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언제 어디서나 남편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했죠. 아들이 힘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기증 받고 나중에 태어나면 장사라도 할 수 있게 제가 가진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대로 저 또한 저희 남편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잠시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해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할게요. 그래, 둘이 잘 지내면 내가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지 않겠니? 그래도 최근에 네가 하는 행동 보니까 진심이 보여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더구나. 앞으로 내 아들 잘 부탁한다.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세아가 너는 우리 아들만 신경 쓰거라. 알겠지? 괜찮으면 조만간 사돈분들과 식사 함께 하고 싶은데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었잖니. 며느리의 행동 하나에 저 또한 마음이 풀렸는지 안사돈에게 막말을 했었던 일이 떠올라 좋게 풀고 싶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설명을 잘했는지 주말에 안사돈과 함께 대화하며 전에 있던 감정까지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기증을 받기 위해 옆에서 며느리가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고 의사에게 틈틈이 기증자 나타났냐고 물어봤지만 아직까지도 제 앞에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건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신장을 기증해주는 방법이었죠. 저는 그동안 혹시 몰라 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 몸 관리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신장의 상태를 검사받았죠. 아들에게 신장을 주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최대한 좋은 상태로 주고 싶어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몰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어느 날 꾸준하게 몸 관리하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얼굴 보려고 병실에 들어왔을 때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절대 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네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 뭐든 내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겠어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60인데 수술하다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저 살자고 어머니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신장을 이식해주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차례를 기다리면 언젠가 순서가 올 테고 그때 받아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네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래. 원래 부모는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 때 없어도 도와주는 거야. 나로 인해 내 자식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결정하는 게 부모인 거야. 네가 자식을 낳았다면 나중에 나처럼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다. 엄마도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준비만 하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이 다르다는 건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며느리가 듣고 있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고 갑자기 신장 이식을 자기도 해줄 수 있다며 비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한 말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와 당황했고 이 사실을 알면 사돈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요즘 신장 이식이 하늘의 별 따기라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며 배우자인 자기가 해주고 하루빨리 몸 상태가 좋아져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을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며 며느리가 공여자가 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며느리 또한 식단 조절로 몸 관리를 하면서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상담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며느리 또한 제 아들에게 이식을 해주는 데 있어 불가능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신장 이식해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 잘 알고는 있지? 공여자가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잘 살아가야 하는데 둘 다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입장을 바꿔서 내 아들이 너에게 신장을 이식해준다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나는 거절했을 거다. 그만큼 부모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야. 너의 마음만이라도 충분히 감동받았으니 일 커지지 않게 사돈분들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 입장과 배우자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평생을 함께해야 될 남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몸 상태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식해 주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눈빛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고 하던데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만큼 며느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안사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예상한 결과인 듯 난리를 치며 갑자기 주저앉아 오열을 하더니 제 아들 때문에 자기 딸 인생까지 망칠 일이 있냐며 분노한 얼굴로 화를 내는 모습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고 안사돈을 진정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안사돈과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여주며 확실한 대답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저에게 자기 딸의 신장 기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네요.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그렇다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사이를 보고 있는 저희들 또한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처음에는 제 딸이 신장을 사위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눈물까지 흘리는데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네요. 제 딸이 사위에게 신장을 기증해준다면 저에게는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마음이 편하죠. 설마 그냥 공짜로 제 딸의 신장을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시죠? 같은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대충 들어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지금까지 몸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봤자 사돈 목숨에 있는 신장은 나이가 있어 체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딸처럼 젊은 신장을 이식해주는 게 훨씬 낫죠.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사위가 금세 신장이 망가져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때 또 수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한다는 그런 쓰잘머리 없는 말들 말고요. 드린 만큼 저희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사돈의 아들이 몸이 다시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안사돈이 찾아온 이유의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고 자기 딸을 이용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취하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받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것 또한 있어야 한다며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입으로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 서류를 정리해서 가지고 왔다며 며느리가 신장을 이식해줄 시 받아야 될 품목의 리스트와 얼마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놓았는데 읽고 있는데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어 안사돈을 쳐다봤네요. 안사돈이 작성한 리스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며느리가 기증을 한 이후 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름 있는 아파트 한 채와 거기에 걸맞은 외제차 한 대, 그리고 노후 생활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써야 될 금액 2억을 요구했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멍하니 서류를 보고 있자 눈치를 살피며 사람의 생명 하나 살리는 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라면서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니니 이왕 기증하는 거 후하게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자식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안사돈의 사악한 계획을요. 정말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뺄 거 빼고 최소한으로 잡은 거라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며느리는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 며느리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해줬던 이유는 제가 가진 재산이 탐이 나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계획들을 듣게 되니 예전보다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간 안사돈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렇게 따로 만나
안사돈과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설명을 하기 시작하자 듣고 있던 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절대 기증받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기증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이야 이따가도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그런 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심보가 너무 사악해 그냥 이혼하고 사는 게 속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다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신장의 상태 때문에 병원 신세까지 져야 할 정도로 많이 힘든 몸을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놓인 거였죠. 안사돈의 말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장보다 며느리의 신장이 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확실했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눈 딱 감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안사돈이 말한 그 돈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는 되었기에 반대하는 아들에게 이식받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싫다고 난리를 쳤지만 일단 살고 보자며 부탁했어요. 저도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던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져 버린 아들이 제 곁을 떠날까봐 두려워 내린 결정이었네요. 그렇게 안사돈의 의견에 동의를 한 뒤 며느리의 신장을 이식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모든 검사를 끝낸 뒤 수술 날짜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안사돈이 저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고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혔으니 모든 게 확실해지긴 했는데요. 일단 수술 받으시고 말이 바뀌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말한 품목 중에 2억은 먼저 받고 싶은데 괜찮죠? 저희도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은 돼야죠. 사돈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데 갑자기 말 바꾸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확실한지 알고 싶으니까 여기 적힌 계좌번호 있죠? 이쪽으로 2억 지금 당장 송금해 주세요. 1층에 은행이 있더라고요. 가능하시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수술 날짜까지 잡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2억을 안사돈의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수술 날짜가 다가와 둘 다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안사돈과 난리를 치며 싸움을 일으켰네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제정신이야? 네가 하겠다며 나한테 먼저 의견을 준 거였잖아. 돈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빨리 안 들어가?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럴 거면 왜 하겠다고 말한 거야? 아, 무서워서 하기 싫다고. 내 몸에 장기가 하나 없어지는 건데 막상 생각해보니 돈보다 내 몸 건강한 게 우선인 것 같아. 어머님 죄송해요. 저 안 할 거니까 집으로 돌아갈게요. 생각해보니 제 장기를 남편에게 기증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뭐라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말하지.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상태고 우리 아들도 지금 위급한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아, 몰라요. 제 몸 지키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도 그냥 2억 다시 돌려드려. 나는 집으로 돌아갈게. 며느리는 죄송하다며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도망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일을 진행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수술을 하기 위해 전부 준비가 끝난 상태라 계속해서 며느리를 찾는 방송이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의사에게 제가 대신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하루의 시간을 더 지체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엄마의 신장을 받지 않겠다며 반대를 했지만 더 이상은 지켜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들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예정된 수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친 이후 사돈분들도 모습을 감췄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두 모녀가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병원에 찾아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두 모녀의 대화가 너무 충격이었고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커튼을 잡아 찢어버린 뒤 일어나기도 힘든 몸을 힘겹게 일으켜 두 사람을 붙잡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도 2억은 받았잖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 내 신장은 아껴둬야지. 그때 다시 준다고 말하면 되니까 2억은 돌려줄 필요 없는 거야. 나 계획 잘했지. 아직 마취가 안 깨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엄마, 우리는 이 사람들 돈만 빼먹으면 돼. 우리 계약은 아직 유효한 거잖아. 시어머니 신장도 늙었는데 오래 가겠어? 분명 몇 년 뒤에 내 신장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그때는 더 큰 요구를 하면 되잖아.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어쩌겠어. 전부 다 토해내야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계산한 계획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때도 내 신장 주는 척 하면서 전 재산 다 털어가고 잠적하면 끝인 거야. 그때까지 돈 좀 아꼈어. 2억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 안사돈의 계획이 아닌 며느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들은 아직 줄 게 남아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더 큰 걸 요구하겠다는 심보였고 그걸 듣게 된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그런 거니 2억은 돌려받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려 했는데 제 아들의 목숨을 이용해 모든 걸 빼앗으려는 사악한 그놈들을 있는 힘껏 일어나 엎어버렸습니다. 병원은 난리가 났고 결국 이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해 모든 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네요. 원래 기증 자체가 순수한 의미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증도 해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저에게 다시 2억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남남이 되면서 인연을 끊을 수 있었네요. 의사의 말로는 관리만 잘하면 성공적인 수술이었으니 문제없다는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고 충격적이게도 사돈 어른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며느리의 몸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으려 온 거였네요. 며느리는 위암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이기라는 말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다리를 붙잡더니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열을 하는데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하게 뿌리쳤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보낸 이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사악한 부면이 있었고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아들의 전처를 내쳤으니까요. 벌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있고 지금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간 되실 때 꼭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